두 번째 발표 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의 원격교육 관련해서 우리 김진숙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교육열이 높아서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 국민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정책적으로도 온라인 계약이라는 말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신조어가 아닐까.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뭐 학부모 계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등교 계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학교가 아이들이 그냥 아침에 보내고 나면 하교를 한 이후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극명하게 개방이 되면서 우리가 교육을 학교의 역할을 전 국민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도 되었고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서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경험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졌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특히 IT 서비스 학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혹은 에듀테크 산업 부분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또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뭐 작게는 교육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요 글로벌하게는 에듀테크에 대한 산업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서 뭐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우리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원격 교육에 대한 경험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10년) 전에 그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뭐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생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에 그래도 이 친구는 좀 나은 거죠. 학교에 가려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기라도 하니 정해진 시간에 등교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전까지는 깨어 있어요. 그러다가 밥을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오후에는 자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물론 이제 여기는 학원에 대한 상황은 없지만 이런 뭔가 짜여진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누군가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제도 속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이 우리 교육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늘 교육에 대한 평등을 얘기하고 그 안에 이제 포용, 공정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혹은 교육의 격차가 경제 격차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 아이들 앞에 놓여진 저 장막을 걷어내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 교육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 아이들을 갇히게 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프레임을 깨는 어떤 사고의 혁신은 결국은 장벽을 없애서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 가져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추진 단계를 좀 살펴보면
세 차례에 걸친 그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개학이 연기됐다는 소리는 방학이 연장되었다는 소리고, 더 이상 방학을 연장시키기에는 또 현 제도가 전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는 제도적 어떤 한계 속에서 개학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4월 9일, 16일, 20일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공 플랫폼,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이학습터, 그리고 EBS의 온라인 클래스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전 그 교사와 학생들에게 활용이 되어졌는데, 이학습터에 대한 그 서비스 활용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비스 안정화하는 단계에서 사실 이학습터가 그동안 방과 후에 한 4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쓰던 서비스를 4월 3일, 4월 6일, 4월 15일 정말 숨가쁘게 300만 명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 속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또 언론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속 지연, 먹통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러나 이학습터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2018년도에 저희가 그 이학습터를 다시 한번 고도화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적용을 했었고, 클라우드 기반이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확충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오면서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준비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마비가 된다라고 하다가 조금씩 언론이 변하고 있어요. 잘했어. 온라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뭐 노하우가 생겼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이 불과 한 2, 3주 정도였다.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적어도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언론이 그 문제점을 막 이렇게 꼬집기는 했으나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가 사실 민관학 다 함께 있었죠. 이학습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원래 계약대로 하자면 한 9개 기업의 60명 정도가 계약관계를 가지고 이학습터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사실은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민간의 모든 기술력들이 뭐 9개 기업 누구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추가적으로 한 74명의 인적 자원이 투입이 돼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니, 결국은 공공과 민간 현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좀 투입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학습터 서비스 활용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 방문자 수, 하루에 이제 액티브 유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세 차례 온라인 계약 4월 9일, 16일, 20일 쭉 계속적으로 이제 이용자가 확대되다가 4월 20일 이후에 일평균 200여만 명이 접속하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가 한 5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가 뭐 전체적으로 한 500만 명 정도를 수용했다라고 본다면 일평균 한 200여만 명이 접속하고, 등교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한 140여 명이 꾸준히 하루에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접속 횟수가 10.7회 정도 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웹 서비스를 생각하면 그냥 한두 번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이것은 아침에 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등교했다는 도장 찍고, 그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해서 꾸준히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수업이 운영되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하루의 수업 운영에 대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처음에 저희가 300만 명 액티브 유저 1일 아니라 동접 300만 명을 확보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 사실은 동접 300만 명이라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수업은 9시에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전통적인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인데,
이해는 돼요. 오전에 주로 이제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과제를 안내받아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서 데이터를 보내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운영되고, 그리고 오후 9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잠깐 또 올라가는 걸 보면 선생님들이 내일 수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집에 오셔서 학습에 대한 그 지도를 하게 되는 형태로, 이러한 서비스 안정화에 기반해서 수업의 한 형태로 원격 수업이 유지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학습터가 단순하게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체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그 교실처럼 한 반에 한 학급 정도가 학급방에 온라인에서 개설돼서 선생님이 컨텐츠를 등록하면 그 컨텐츠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과제 수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급방에 대한 개설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특히 컨텐츠에 대한 그 등록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한 1,100여만 건이, 원래 이 학습터에서 있었던 컨텐츠가 한 5만여 건이라고 한다면 1,100여만 건의 컨텐츠가 이미 이 학습터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원격 수업에서조차도 선생님들은 수업을 주도하는 수업의 어떤 중심체로서 수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실태 조사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실제 자체 제작하는 게 한 33%,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나 캐리스 EBS 강의, 그리고 민간 제공 강의 자료에 못지않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자체 제작하고 있더라. 이것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및 현장의 학습 공동체가 확대되었다는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질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의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교육 분야에서는 캐리스가 있다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장의 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똘똘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소리는 학교가자.com, 온라인 배움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웹페이지를 만드시면서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활동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실제 수업에서 실시간, 비실시간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이용한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 보시는 게 낫겠어요. 세미나 같은 데서 많이 활용했던 도구 중에 멘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 수업에 활용되면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아이들이 응답하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운영해 나가는, 결국은 수업이 일방향적인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오히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이러한 실시간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는 원격 그 재택 근무에서 쓰이는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활동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그 평면에서 다 보이잖아요, 아이들 얼굴이. 그래서 교실에서는 앞쪽에 있는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눈이 많이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평면으로 보이니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응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확인될 수 있었다. 참 원격 수업에 대한 상황도 수업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각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수업의 교류 도구로서도 이제 활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얼마 전에 어느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70%가 원격 수업이 더 낫다. 지금 현재 등교 수업하고 이제 원격 수업이 이제 병행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원격 수업이 낫다. 이런 의견 조사도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화면에 동영상에 나오는 수업은 굉장히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는 수업이라서 나름대로 이제 수업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러한 사전 경험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원격 수업이 이제 등교 수업하고도 소위 말하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확산되면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원격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을 역시 교육부가 4월 말쯤에 2,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도움이 되었다. 원격 수업이 특히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도움이 된 편이다 이상 64% 정도의 학부모님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아무래도 가정 내 학습과 생활을 지도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선생님들의 생각 역시 학생들의 아침마다 출결을 확인하고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어려웠다. 그리고 아까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나름대로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건 뭐 대학에서의 교수님들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출석 수업보다 많이 소요되는 수업 준비 시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이제 특히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저작권 그리고 영상 자료를 찍으시면서 특히 이제 선생님들의 얼굴, 초상권 이런 문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격 수업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나 학습 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출결 학습 진도 관리 라고 하는 LMS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플랫폼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측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향후에도 원격 수업을 수업에 활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이상이 44%. 44%면 혁신 모델에 의해서는 한 30%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컬처로 넘어갈 이런 단계의 그 기준을 한 30%로 잡고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 사실은 선생님들께 ICT를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러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수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비율이 짧은 시간 내에 인식적으로 다가왔다는 소리는 충분히 에듀테크가 그리고 에듀테크로 인한 서비스 산업이 발달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교가 시작되었죠.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집에서 한두 명 아이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은 20-30명씩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시는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시는 또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역할 인식이 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성과를 좀 얘기한다면 한국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과연 한국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였을까라고 정리를 해서 제가 한 3시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는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죠. 나 하나의 안전보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가치를 높이뒀던 이런 공동체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는 선생님들의 집단 지성과 민간 공공의 어떤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결국은 투명성과 개방성에 대한 문제였고 이걸 기반으로 한 게 사실은 IT 기술에 알게 모르게 수십 년간 우리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기반을 뒀던 부분 때문에 이런 실시간 소통이 일어날 수 있었고 오프라인의 교육적 가치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늘 원격 수업에 대한 한계를 느끼시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온라인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한국스럽다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의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회 전반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교육 부분에서는 사실 IT 강국이 아니었어요.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렇고 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의 선생님들이 ICT 활용을 수업에 좀 했던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ICT 활용에 대한 한계선이 깨졌고 그것이 이전에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의 격차가 좀 있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연수기회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수십 년간 이제 우리나라의 ICT 활용이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전면적으로 깨지는, 그래서 기존의 교육 한계선을 뛰어넘을 경험을 공유하게 됐다라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 아까 지능형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앞으로의 사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로 뭐 AI, 빅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교육 분야에 활성화됐을 때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늘 저희가 연구를 해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하지만 AI나 빅데이터가 특히 AI가 그 표상되는 로봇이 학교의 역할이나 교사의 역할을 전면 대체하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결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AI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은 우리가 소위 학교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뭐 이해하는 이런 소위 저차원적인 부분, 이 부분에 이제 AI가 상당 부분 튜터의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주면 아까 학교가 지식 전달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된다면 기초 지식을 AI를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결국은 지식 전수의 역할에서 학습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와 교육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 부분 기술이 적용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라는 게 원격 교육에 대한 경험의 세 번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위기 대응으로 택한 원격 교육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미래 교육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혁신 기제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면 교육은 학교는 학교대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 우리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그 글로벌한 시장에 우리 국내에 에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 K-에듀라는 말을 또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K-에듀테크라고 하는 말도 지금 뭐 새롭게 만들면서 이번에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속에 중요한 비대면 산업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한 방향 그리고 투자되는 어떤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K-에듀테크가 단기간에 이제 끝날 방향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기본적인 민간과 공공과의 상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위 플랫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민간이 실질적인 서비스, 뭐 컨텐츠 개발, 기본적인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는 환경 속에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이 하나하나의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교육 분야에서는 수요자 요구가 굉장히 중요해서 수요자 요구 기반의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교사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가정과 연계된 온라인과 교실 수업이 결합된 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아까 44%가 70%가 되고 80%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다양한 컨텐츠와
학습 경험이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제공되는 학습 환경을 기대하겠죠. 이것을 관리하는 특히 시도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본다면 관리 업무의 경감과 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실제 되고 있고 요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에듀테크 기술 개발과 유통 활용을 좀 촉진해서 실질적으로 에듀테크 기업과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시도교육청과 연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 뭔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공공 서비스를 활용하게 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이, 에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래야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좋은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더 산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면 학교가 이게 공공의 영역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다 무상교육이죠. 그러면 학교 단위에서 좋은 컨텐츠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의 역할이 그럼 뭘까라고 한다면 이러한 서비스가 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표준, 특히 컨텐츠에 대한 분류 체계,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AP 표준 등을 좀 규정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통합 인증이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 관리하는 체계,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 교육 영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 이외에 러닝 어널리틱스라고는 학습 분석 영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론과 관련된 적용이 학습 분석이라는 개념하에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아마 공공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을 때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민간이 이러한 분류체계조차도 다 주도하면서 확대되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마중물이라는 게 좀 있어야 민간 산업이,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이 뒤따라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독특한 한국의 공공과 민간의 상생 모델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이나 공유나 학습 분석 및 관리 표준을 통해서 무엇을 그럼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 분야에서는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와 태도에 맞춘 아주 전략적인 학습이다라고 하면 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일상화가 된 용어인데 좀 낯설긴 하시겠지만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 뭐 그림이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킹화된 체제로 학습 자원, 소위 러닝맵을 만들게 되면 그거를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예컨대 학습 시간, 읽기,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아이들의 평가, 뭐 과제, 토론, 그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모두 뽑아내서 개인별 학습자, 패턴, 습관, 그리고 학습에 대한 경로를 제시해주는 이런 소위 적응 학습이 가능할 거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이제 방향을 좀 제시해야 줄 필요가 있고, 이 기반을 통해서 관련된 이제 서비스나 기술이 활발하게 좀 활용될 수 있겠죠. 이번에 이학습더나 EBS 온라인 클래스가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서버를 확충할 수 있었다.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이하스 개념으로 인프라, 하드웨어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1단계인 것이고, 결국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인프라 자원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과 서비스까지 포함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좀 개방형 클라우드 환경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서비스의 확장성과 좀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를 학교 단위나 특히 시도교육청 단위에 좀 확대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확산시킨다는 소리는 지금 학교 단위에서 이루는 정보와
소위 말하는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 경감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개방형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비스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소위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하게 된다면 산업이 그리고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제가 오늘 IT 서비스 학회에서 약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에듀테크 산업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고요.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학교를 볼 때, 교육을 볼 때, 뭐야, 학원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도대체 학교를 보내면 우리 아이가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이번에 학교에서, 교육에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경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건대 결국은 내 자식을 키울 곳은 학교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를 좀 발전시키는데 국민들이 좀 질타보다는 격려를 하고 외적으로 이런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조력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만 계십시오. 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던 얘기도 시작해 주셨고 마무리는 K-에듀테크의 미래 비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채팅창이 안 보여서 저기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질문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실제적으로 K-에듀테크 말씀 잘 들었고요. 비전 얘기 잘 들었는데 그리고 요번 학기에 온라인 교육 처음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도 힘들었고 캐리스도 힘들었고 학생들도 힘들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말씀 잘 들었고요. 학기를 지금 마무리를 하는 상황일 거고요. 그럼 이제 다음 학기가 9월부터 시작되는데 혹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큰 변화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나타날 거라든가 많은 분들이 장기 비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제2의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초기에 이렇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게 대안이 없어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새로 등교가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지금 등교 계약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한 30% 정도만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방학까지 갈 것 같고 그리고 2학기에 가을에 또다시 오게 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오게 될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저희의 지금 상황인 거고 이로 인해서 학부모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잠깐 학부모의 그 의견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믿을 곳은 학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뭔가 학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제는 좀 교육이나 교육 정책이나 학교가 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 시기일 것 같고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원격 수업 준비할 때 학생들은 하나도 저희 걱정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100% 온라인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적어도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걱정은 안 했는데 다만 이번에 제가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이번에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디바이스를 한 30% 없는 친구들한테까지 다 이제 보급을 하고 이랬지만 이게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한 30% 정도의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들이
소위 디지털 격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뭐 디바이스나 뭐 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또 공공이라는 측면에서 지원받게 되면 오히려 디지털이라는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교육 기회에 대한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다. 그것이 지역 간 격차이든 경제적 격차이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정말 이 상황이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IT에 대해서는 DNA 자체가 굉장히 적응적인 국민인 것 같아서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에 대한 그 방역, 안전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는데 요즘 계속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발표를 요구하는 걸 보면 이번에 또다시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에 대한 경쟁력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